청년들 중에 하나가 나서서 물었다. 네가 이명신이냐? 네,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더니 앞서가며 손짓으로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하여 이명신이 이들을 따라갔는데 이번에는 지하실이 아니라 깨끗한 양옥집이었다. 방에 들어서니 그 잘생긴 미남자가 역시 까만 책상을 앞에 놓고 앉아 있었다. 환한 데서 보니 더욱 걸출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웬일인지 이제 그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고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스스로 용기와 기백이 열혈남아에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해왔지만 이 쾌남아 앞에서는 저절로 수줍어졌다. 조국이 앞서 이 쾌남의 말이라면 무조건 복종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쾌남아가 환히 웃고 빈 보자기 하나를 내놓으며 말했다. 우리가 먼저 네 책가방을 잠시 써야겠다. 이 책보에다 네 책과 필구를 다 옮겨 싸라. 하여 그 말과 같이 하고 나자 쾌남아가 다시 말하였다. 너는 며칠 후에 중요한 것을 가지고 미국으로 가야 한다. 미국에 가서 리승만 동지에게 그것을 전해주면 네 일은 끝난다. 내일 너를 다시 부르겠다. 그리고는 돌아가라 하였다. 청년들이 역시 하숙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이튿날 과연 그 청년들이 때를 맞추어 그 골목길에 나타났다. 그리고 어제처럼 앞서가며 손짓으로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하여 그들을 따라 어제의 그 양업집에 들어가니 쾌남아가 한 손을 번쩍 들고 웃으며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이에 이명신이 공손히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자리에 앉자 쾌남아가 비로소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나는 임시정부 요원 이중성이라는 사람이다. 이제 너도 우리 정부의 밀사가 되어 미국으로 떠나게 된다. 그리고 책가방을 내놨다. 어제 비워두고 간 그 책가방과 똑같은 것이었다. 이중성이 말을 이었다. 이건 우리가 네 것과 똑같이 만들어낸 것이다. 바로 이 속에 그 중요한 것과 우리의 기밀 문서가 다 들어있다. 그러니 미국에 도착하거든 이승만 동지를 만나는 자리에서 이 가방의 실밥을 풀어내고 해체하여 꺼내주어라. 이중성은 이명신의 여권, 초청장, 선표 등을 내놓으며 다시 말을 이었다. 이로써 네가 도우미하는 데 필요한 것은 다 갖춰졌다. 그러나 만일 네가 이 항구에서 그 중요한 것을 무사히 가져나가지 못하고 발각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부득이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목숨을 이미 조국에 던졌다 생각하고 태연한 마음, 태연한 표정으로 항구를 빠져나가 배에 올라야 한다. 알겠느냐? 예, 명심하겠습니다. 만약에 일이 잘못되더라도 자결함으로써 결코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리중성이 형형한 눈빛을 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날 이명신은 무사히 배에 올랐다. 4차례나 조사를 받았지만 한 번도 의심을 받지 않았다. 누가 보아도 그 가방 속에는 책과 필구만 들어있었고 그의 표정에는 희망과 밝음만이 드러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막 배에 올라 뒤를 돌아보니 리중성이 30여 명의 청년들과 함께 일제히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것이 평생을 잊지 못할 남자와의 마지막 상면이나 다름없게 될 줄을 이명신은 몰랐다. 그가 리중성을 다시 만난 것은 이미 평생을 홀로 산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서고 나서였다. 세상에 그 어떤 사나이도 그 걸출한 남자의 비교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총장은 이러한 내력을 인수에게 대략 말하고 났어. 한숨을 길게 한 번 쉰 후에 말하였다. 인수야, 너희 어머니는 이 세상을 가장 행복하게 살다가 신 여인이다. 내가 세상에 누구도 부럽지 않다마는 너희 아버님의 품에서 세상을 떠나신 그분만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구나. 총장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별스럽게 똑똑하다는 남자들을 다 누르고 장관까지 치는 그였지만 이처럼 여린 면도 있었다. 또한 그의 얼굴에는 심히 허전하고 외로운 표정이 있었다. 인수가 다시 돌아와 주지 않으리라는 근심 때문이었다.
인수는 총장에게 꼭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집으로 내려왔다. 그는 총장의 명에 따라 지혜롭게도 엄한 아버지의 승낙을 얻어내어 누나 옥수를 대신으로 보내주었다. 그런데 인수는 과연 총장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엄한 아버지의 명에 따라 집에서 일만 하고 살게 됐다. 하지만 그 때묻지 않은 새 옷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가 있었다. 때문에 그는 뒷날 최첨단 기술을 달리는 전자산업에 종사하게 되었고 세계 발명 특허 6개에 국내 발명 특허를 수십 개나 획득해내는 천하의 기이한 재주꾼이 되기도 하였다. 또 단일 품목으로는 수출 1위를 기록하는 기업을 이끌기도 하였다. 최근에 그는 무역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는 연변이 그 주무대가 되고 있다. 그에게는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것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그에게는 오히려 참신한 발산과 묶이지 않은 자유로운 사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인정상가는 망령된 그를 읽지 못하게 하였고 그와 생각을 같이 한 세대 충고는 새 옷을 입으라고 하였다. 제도권 교육이 인간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는 심각한 반성이 일고 있는 오늘날 그들의 유훈이 새삼 크게 다가온다. 최영단의 신유. 을미년 세모의 인정상간에 영령이 연을 타고 최영단의 집에 찾아오시어 5시간 동안이나 공중에 떠 계시다가 이밤산 갓바위 쪽으로 호련히 사라졌다는 사실은 이미 앞에 말한 바 있다. 한데 영령께서는 그 후로도 옛 조선인 남자의 복식을 하고 가끔 최영단의 집에 찾아왔다. 그리고 어떤 때는 며칠 동안이나 최영단의 곁에 머무르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가기도 하였다. 하지만 최영단은 그러한 사실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 그러한 일을 속에 담아두고만 있자니 가슴이 답답하였다. 하여 그는 오직 부지런히 일하는 것으로서 그 괴로움을 잊으려 하였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지나자 영령은 아예 떠나지 않고 늘 최영단의 곁에 있으면서 그에게 마음 바르는 의원 공부를 시키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오래지 않아 최영단의 집으로 오묘한 기운이 사방에서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하나 그 기운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직 최영단의 눈에만 보일 뿐이었다. 대흥리에서는 당국댁은 최영단의 집에 인정상관의 영령이 와 계신 것을 알고 가끔 찾아와 영령께 반천무지 사배를 하였다. 반천무지란 바로 옛날에 인정상관이 문도들에게 가르치신 천지의 절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당국댁은 또한 사배가 끝나면 사방을 향해 두 손을 번쩍 들고 만세를 불렀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가곤 하였다. 대흥리에 사는 김수익과 김관선은 본시 보천교인으로서 육아와 도가의 경전에 밝은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이밤산에 올라 나무를 해서 짊어지고 최영단이 사는 진등마을에 이르러 잠시 쉬었다 가게 됐다. 해는 왕십리 뒷산에 한 뼘쯤 남아 있었다. 두 사람이 담배 한 대씩을 피우고 나서 똑같이 나무지게 어깨를 들이밀고 일어났다. 그런데 김수익이 가지 않고 나무짐을 진 채로 고개를 가옥거렸다. 그러더니 다시 나무짐을 땅에 내려 작대기를 바쳤다. 그리고 사방을 둘러봤다. 하여 김간선이도 별 수 없이 나무짐을 내려 작대기를 바치고 그의 이상스러운 행동을 주시하였다. 그러자 김수익이 땅에 앉으며 말하였다. 참 별일이여. 사방에서 모여드네. 이 작은 동네에 저토록 큰 기운이 모여들다니. 이렇게 모여들면 곧 사람 홍수가 나겠는디? 아무래도 요 1년 내로 그렇게 되겠지. 이 말에 김간선이 뚫레 주위를 살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다. 육아의 학문으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해온 김간선이었지만 도가의 학문에 이르러서는 김수익을 도저히 따를 수 없었던 것이다. 때문에 그는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그저 김수익을 재촉하여 나무짐을 치고 돌아갔다.
당시 최영단의 생활은 이미 앞에서 말한 대로 그가 처녀때 대구 제사공장에서 배운 솜씨를 미천 삼아 간의 수공업으로 양잠 농가들의 쉬를 뽑아주고 명주배를 짜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상당히 유족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다. 인하여 그 집에는 명주배를 짜가려고 누에고치를 가지고 찾아오는 단골 손님이 많았다. 그 중엔 무거운 병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가정 형편상 병원이나 약방을 찾아가지 못하는 딱한 사람들도 있었다. 최영단이 그런 단골 손님을 대할 때마다 무심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 사람이 마음을 바로 하고 나를 보면 저 병이 바로 낫을 터인데,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그 환부가 훤히 다 보였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말을 일치 입 밖에 내진 않았다. 그저 부지런히 일만 하였다. 최영단의 성품이 그토록 무던한데도 임정상간의 명령은 떠나지 않고 그에게 더욱 수련을 정진케 하였다. 이러한 세월이 수년이 지나 최영단의 나이 34살이 되었다. 단기 4294년 저기 1960년 이해 가을 어느 날 소성면 연동리에 사는 최모 씨의 부인이 찾아왔다. 그 부인은 전부터 영단의 친정어머니 배분성 여인과도 절친한 사이였다. 그리고 영단이 맨 처음 명주배 일을 할 때부터 시작하여 7, 8년 동안이나 거래를 해온 단골 손님이었다. 원래 그는 별의별 약으로도 가히 치료할 수 없는 고지를 앓고 있었는데 그 무렵에는 그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그런데다 이날 먼 길을 걸어온 피로까지 겹쳐 이댁에 당도하자마자 몸져 들어눕게 됐다. 그의 상태는 도저히 다시 일어날 가망이 없어 보였다. 이러한 사정이 있게 되자 최영단 여인은 늘 속에서만 맴도는 그 말을 입 밖으로 대게 되었다. 영단은 그 부인에게 말했다. 마음을 바로 하고 나를 한번 봐. 무슨 영문인지 알 터이 없는 그 부인은 다만 남의 집에 와서 병치리로 폐를 깨치게 되어 미안하다는 마음으로 최영단의 얼굴을 쳐다봤다. 순간 그는 졸음이 엄습하여 눈이 감겼고 즉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런데 그렇게 곤히 하룻밤을 잤을 뿐인데 이튿날 새벽에 깨어보니 몸이 날아갈 것처럼 거뜬하였다. 잠들기 전까지만 해도 그토록 꼼짝을 할 수 없던 몸이 마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것처럼 가벼웠던 것이다. 평소들 아픈 부위를 만져보니 통증이 하나도 없었다. 꿈인가 싶어 볼때기를 꼬집어보니 아팠다. 실로 신기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었다. 아침에서 그 집에서 주는 밥도 어찌나 맛있는지 2그릇을 먹었다. 실은 마음 같아선 더 먹고 싶었지만 그 집 식구들의 밥이 모자랄 것 같아서 참아야 했다. 그 부인이 일찍 길을 나서 집에 돌아오니 남편 최영감이 그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놀라 연방 고개를 갸웃거리고 눈을 깜빡거렸다. 당시 그의 집은 상점을 하고 있었고 남편이 동네 리장이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항상 들끓었다. 동네 사람들도 그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다들 눈이 휘둥그레져 꼬치꼬치 캐물었다. 허나 그는 무엇을 알 턱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저 생각나는 대로 떠들었다. 나가 단골로 댕기는 이반면 진등의 실 뽑는 집 말이여. 그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왔는디 요렇게 감쪽같이 나와버렸어. 딱 하룻밤 잤는데 말이여. 나가 그 집 들어갈 때는 다 죽어가는 사람이었는데 자고남게 싹 나서버렸어. 언제 아팠느냐. 허게 말이여. 인자 밥도 디리라 꿀맛이여. 그러고는 덧붙여 이렇게 말하였다. 암에도 그 집 방 구들장 밑에 묘한 신약이 들어있을겨. 그 신약이 무슨 기운을 쐬어준 게로 이렇게 신통하게 나서 부린 게 아니겠어잉? 물론 터무니없이 만들어낸 말이었다. 그러나 그 말이 효력을 발휘해 며칠 후 최영단의 집에는 그 동네 여인 5명이 함께 몰려왔다. 묘한 신약이 감춰졌다는 구들장의 효함을 보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다 그 영험한 방에서 잠을 자고 가기 위해 각각 2끼를 넉넉히 먹을 쌀을 챙겨가지고 일부러 늦게 나섰어. 저녁때를 맞추어 당도하였다. 최영단은 차마 돌려보낼 수가 없어 이들에게도 예의 그 한마디 말을 해줬다. 마음을 바로 하고 나를 한번 봐.
허나 이들 역시 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구들장 밑에 묘한 신약을 소장한 집주인을 대하는 경건한 마음으로써 최영단을 쳐다봤을 뿐이다. 이날 밤 이들이 잠자리를 정하는데 한참 동안이나 소동이 있었다. 왜냐하면 그 중에 별난 여인 하나가 며칠 전 최 리장의 부인이 자고 간 그 자리를 정확히 알아가지고 왔어. 꼭 그 자리에 자겠다고 법석을 떨었기 때문이다. 이튿날 새벽에 잠을 깨었을 때 이 여인들의 수다스러움은 더욱 굉장하였다. 이들은 서로 말하기를 나는 여기가 쓰리고 애렸는데 자고 나니 시원하고 거뜬하다. 나는 속이 답답하여 못 견디게 보대 꼈는디 인자 확 뚫어져 버렸다. 등등 야단스럽게 떠들어대었다. 18. 탄핵을 선포합니다.